때 예. 그건 9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요. 음흠. 그런데 이게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 임명이 안 돼서 공석이 생기게 되면 예. 헌법이 뜻이 왜곡되죠. 9일 때 6명이면 3분의 2인데 음흠. 7일 때 6명이면 86%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곡되지 않게 그게 어느 쪽?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대현이라는 전 헌법재판관이야. 그 사람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나온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박한철이 그만뒀어. 그러면 이제 8명 중에서 3명만 탄핵에 반대하면 기각된다는 얘기야. 7명이 되면 2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된다는 얘기고.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우리가 지금 내가 볼 때 쟤네 그래서 대선을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계속 시간을 끌어갖고 기각시키겠다는 얘기 같아. 결론이든 왜곡되지 않게 예. 최대한 8인일 때 적어도 8인일 땐 돼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예.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총사퇴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명분은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이 시한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공정성 시비를 들고 있어요. 이르면 오늘 이제 10차 변론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총사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왜 웃으세요, 재판관님? 그러겠죠. 어이가 없어서 웃으십니까? 그게 전략이죠. 그게 전략이다. 3월 13일 이후까지 끌고 갈 전략이겠죠. 아니, 근데 대통령 변호사들이 사퇴한다고 해서 심판 못 하나요? 그게 견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건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예. 비청구인이 출석하면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예. 비청구인도 사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변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법을 찾아보니까 25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수행하지 못한다. 예. 당사자인 사인, 예. 사사로운 개인, 사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예. 대통령을 사인으로 볼 것이냐 국가기관으로 볼 것이냐. 재판관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탄핵 심판 절차 비청구인으로 된 사람은 사인이죠. 아니 3부 요인 중에 하나고 사사로운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거의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게 그 국가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거나 무슨 때는 국가기관인데 탄핵 절차는 그 징계 절차의 대상자거든요. 공무원 신분에 불과하고 사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난번에 팩트체크에서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란 명칭을 사용하잖아. 그죠?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국가기관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사인이 아니다. 이게 팩트체크에서 얘기한 내용이야.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직권이 정지되어 있기 권한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 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으로 봐야 된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한대.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인이지 어떤 기관,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인 기관이 아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 변호사 없이는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이 25조에 걸린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징계 절차에서는 또 징계 받는 사람이 변명할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변론을 제안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준용되기 때문에 형사 피고인처럼 본인이 변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좀 충돌되지 않나요?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좀 있는데.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호사 강제주의라는 게 있는데 또 본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왜 구속 안 하나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사람 이 재판관도 그렇고 이게 논란거리다. 하나가 아니야 답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답이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그 변호인이 다 사퇴했는데 그냥 진행하면 이걸 절차상의 문제로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거야. 견해가 대립되는 상태에서 견해가 대립되는 상태에서 하나로 딱 정해지지 않는데 그걸 지금 아무도 정할 수 없어.
그걸 아무도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박근혜를 박근혜네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했는데 그냥 진행하면 절차상의 문제라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 선거무효라고 지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야. 기가 막히는. 그래서 시간을 끌었던 거야, 그것들이. 예. 그건 뭐 하여튼 법리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요.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이 해석이 조금 분분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예,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논란이 되면 시간이 더 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조대현 재판관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인으로 본다. 사인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이 국선 변호인 규정을 준용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때까지는 멈춰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법리적으로 볼 때. 예. 국선 대리인 진행하더라도 예.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이 사선 변호인사 선임하면 또 바뀌죠. 사선 변호사 선임하면 국선 대리인 선정한 것은 효력이 없어지니까. 예. 이게 복잡한 문제군요, 정말. 그러니까 3월 13일 이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굳이 변호사를 사퇴시키고 누구를 추가했다, 뺐다, 왜 이렇게 지연 작전을 쓰려는 걸까요? 아니, 8인 체제보다 7인 체제가 유리하니까요. 유리하니까. 그 얘기는 예. 9인 체제일 때도 탄핵 기각될 거라는 자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승산이 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좀 승산이 없는, 자신감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하. 9인 체제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보면 대통령 권한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빨리 판결 받으려고 하겠죠. 예. 아마 지금 7인 체제로 가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루겠죠. 자꾸 미루는. 자신이 없어서, 승산이 없어서 이런 지연 전략이 나오는 거다. 만약 심판이 늦춰진다면 이런저런 지연 전략에 의해서 맥시멈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마 7인 체제로 가면 더 이상 지연 작전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2명이 반대표만 확보하면 되고 그 상황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숫자가 줄어들면 재판이 아예 성립이 안 되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갑자기 그 생각도 드네요. 7인 체제이다가 한 사람이 뭔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게 피치 못하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러면 재판이 아예 올 스톱되죠. 허허, 그렇군요. 탄핵 심판은 6개월 안에 마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럼 이렇든 저렇든 되겠군요, 되긴. 그런데 만약에 7인 체제도 무너져버리면 그 규정도 지킬 수가 없죠. 7명이 남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유고 상태가 발생해서 네. 6인 체제가 돼버리면 아예 심판 자체가 성립 안 되는. 불안하고 6개월 규정도 지킬 수가 없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후임자 선임될 때까지 정지되죠. 무기한 정지. 예. 7명 채워질 때까지. 7명 채워질 할 때까지. 수 있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지금 직무를 할 수 없고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그럼 그건 계속 가는 건가요? 그렇죠.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보면 그건 해결책이 없죠.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없다 논란이 분분하더군요. 나경원 의원은 어제 할 수 있다 하도록 해줘야 된다 또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헌법재판소법에 그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고요. 예. 그 의무는 권한대행도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권한대행이 후임자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하는 거죠. 근데 황교안 총리,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그게 더 유리한 겁니까? 후임자 임명하지 않는 게 지금 대통령 측이 결국 유리한 결과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황교안 총리라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래도 가까우니까 또 유리한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숫자 두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게 더 확실한 것. 알겠습니다. 참 상황이 복잡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더 복잡해지는데 마지막으로 조 재판관님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신속하게 나는 게 맞다고 보시죠? 그렇죠. 예. 지금은 헌정 질서가 일부 마비된 상태거든요. 마비된 상태. 이걸 빨리 회복시켜야죠. 그렇죠. 예. 지연 전략을 쓰는 건 저는 대통령이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어느 쪽이 됐든 빨리 결론 내고 이 지금 국정 마비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연 전략을 대통령이 쓴다는 게 이게 지금 국익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파면 안 나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익보다 사익입니까 그럼? 그게 국익에 맞다고 생각하겠죠. 아, 내가 파면당하지 않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겠죠.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조대연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전에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왜 탄핵이 탄핵 소추가 되면 금방 결론 날 거라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웃는 거야. 그때 그 사람 김종대 전 재판관이고 이 사람은 조대현이라는 전 재판관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탄핵은 안 된다 그랬잖아. 하야를 요구해야 된다고. 헌재로 가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게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 오늘은 헌법재판소 얘기를 좀 많이 깊이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서 재판관이 8명 됐고요. 조만간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할 거라는 관측이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서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탄핵 심판은 멈추게 될 거라는 조대연 전 헌법재판관 주장은 여러분 일부에서 확인하셨죠. 이렇게 되면 국회 측의 탄핵소추위원들 생각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 탄핵소추위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헌법재판관이 9명 있는 거, 9명 중에 이제 6명 네. 표 얻는 거 하고 7명 중에 6명 표 얻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부에서. 네네.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몰표를 얻는다는 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6명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7명이 의사정족수인데요.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헌재소장이 임기를 마침으로써 7분이, 이제 8분이 되셨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정미 재판관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뒤로 탄핵 결정이 미뤄지게 되면 예. 7분이 되는 거고. 예. 그 중에 한두 분이라도 평의에 개인상의 어떤 신상의 이유를 들어서 평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임하게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예 성립조차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심판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는 그런 상황. 예, 그렇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7명으로 줄어들 경우에는 표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은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건 단순히 인원이 적어서의 의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나하고나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 9명 전체 있을 때, 그러니까 완전체일 때 나올 심판 결과하고 7명으로 비정상이 되면서 나올 심판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금 박 소장은 우려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심판 결과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심판의 증거들은 명백합니다. 통상적인 보통의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저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명키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 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예견이랄까? 예. 적어도 6명 이상의 탄핵 심판에 필요한 수는 확보된 듯 하지만 그러나 한두 명 정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완곡한 예견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7명이 됐고요. 만약 7명이 돼서 그중에 2명만 반대표 3월 13일 던지면 이후에요. 그렇죠. 네. 2명만 반대표 던지면 탄핵이 기각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한철 반대표거나 소장은 안 나오거나 그만두거나. 예, 왜곡이란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측은 지금 이제 7명인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정미 재판관 그만두는 그날까지 넘기기를 계속 바라다 보니까 이런저런 네. 지연 잔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아침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은 오늘 그러니까 2월 1일 박 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전원 사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거다.
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전혀 다른 또 속보가 나왔어요. 변호인 네.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네네. 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저는 추가 선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고요. 어떠한 그 뭐 개인적인 특징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원 사퇴의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시점 언제냐? 오늘 오늘 유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꺼진 불이 아닌 게 2월 14일 혹은 16일. 예. 지금 현재가 증인신문 기일로 잡혀놓은 마지막 기일이 2월 9일인데 그렇죠. 추가 신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2월 14일 아니면 16일입니다. 예. 이때에 적어도 2월 9일에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을 놓고 보면 예.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신문을 마치고 그 두 신문을 마치고 저는 2월 14일, 16일을 겨냥한 전원 사퇴의 카드를 뽑아둘 수도 있다.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일단 14일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다 쓰고 그 14일 날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유리하니까 다 쓰고 다 신문을 마치고 14일 날 그 전원 사퇴. 사퇴 카드는 아직 남아있는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만약 네.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다 사퇴했어요. 이럴 경우에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에서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네. 대통령을 사인으로 이분은 해석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된다. 요거에 의해서 심판은 멈출 거다라는 게 그분 판단인데 박범계 의원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 모든 심판의 사인, 즉 민간인 사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인에게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적용하는 것, 채택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전항인 25조 2항에는 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기관이면 선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인, 개인이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25조 2항의 국가기관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죠. 최고의 국가기관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에게 변호사 강제주의 25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제 헌법재판관인 조대현 재판관은 행정쟁의를 하는 그런 기관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탄핵심판대 안에 선 공무원은 그 개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네, 굉장히 어려운 논리신데요. 만약 적어도 그러한 부분들이 설령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처음부터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대리인 수를 가지고 9차 변론, 10차, 11차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 이후에 탄핵 지연을 위한 술책으로서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쓴다면 그것은 25조 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하.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이라는 게 뻔히 보이니까 10차까지 변론 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회가 보장돼 있는데 지금 물러나는 거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고 박 대통령이 쓸 카드가 변호인 일괄 사퇴 말고 또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오겠다라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증인으로 안 나오겠다고 이미 밝힌 거 아닙니까? 네,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는 시점은 3월 13일 전 결정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2월 말 중에는 2월 한 24일 이즈음에는 결심, 즉 변론 종결을 해야 되는데 평이라는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2월 12일, 14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달 말경에 2월 말경에 내가 나가겠다. 나에게 기회를 달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마치 이것이 탄핵 심판이 일종의 장난처럼 돼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박 의원님. 14일 날 종결이 되는데 그때쯤 돼서 박 대통령이 나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기회를 줘야 돼요? 나 나가겠다. 기회를 그냥 막 줘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마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핵 지연의 아주 최고의 책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헌재는 자기 중심을 갖고 국정을 정상화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저는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이거 받아들이고 안 들이고는 그러면은 그냥 헌재 맘이에요? 물론입니다. 재판은 헌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헌재는 적어도 예. 오늘부터 적어도 앞으로의 몇 차례 예정되어 있는 변론기 2월 9일까지 예.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해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려면 이 시간 안에 출석해라. 그 다음엔 기회 안 준다. 아예 미리 얘기해 버리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논란이에요. 앞서서 조대현 재판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박 대통령에겐 불리한 것이다. 한 명의 불확실성이 더 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늘은 이제 조 재판관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러네요.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인데 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일종의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임명권입니다. 예. 그런데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장관, 즉 조각권이 인정되느냐 여부와 관련해서 다수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부 내에 장관 임명권도 다수설이 부인을 하는데 예. 헌법재판관이라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하는 그 자리에 임명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권자는 없다.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재판관 수가 한 명이라도 적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법원장 지명 카드인데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박한철 소장 임명. 소장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두 경우를 좀 나눠봐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한철 소장권은 이제 대통령 임명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뭐 아니라고 보시는 황교안 거고요. 대행의 권한 범위 박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해서 대법원장 지명 문제가 있고 그 뒤에 황교안 총리 대행 권한 대행에 의한 임명 문제가 있는데 둘 다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안 된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 문제가 자칫 20일 내에 인사청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월 13일 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정민 재판관 후임을 임명을 해서 그 뒤로 충실한 심리를 하자는 식의 논리를 피게 된다면 3월 13일 전 결정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니까 꼼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뭐 김재명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세요. 지금 핵심은 국정을 정상화해서 조속히 대선을 치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정상화 결론이 어느 쪽이 우리가 뭐 결론이 어느 쪽이다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쪽이 됐든 빨리 이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게 국민들의 뜻일 텐데 그것이 또 박한철 소장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차 변론 있습니다. 9차 변론까지 마지막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 국정농단에 심지어 인사농단 더 나가서 지금 미얀마 대사를 충성서약을 받고 면접을 해서 임명을 하고 대통령이 개입한 흔적, 심지어 이권까지 인사농단의 이권 개입까지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예.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심판은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측의 지연책만 저는 헌재가 중심을 갖고 원칙을 천명을 하면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반기문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유력한 후보가 반기문하고 안철수였단 말이야. 근데 안철수 지지율보다 4배가 많은 반기문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 그 다음에 이 반기문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불출마 선언의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미국이 막는 거다. 미국에서 저기 한국으로 오기 전날 동생하고 조카 잡아두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가지고 모른 척하고 막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또 다른 동생을 체포해서 보내라고 찝어서 보낸 건 미국에서 분명히 우리는 불허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 반대한다는. 그리고 지금 소위 유엔의 감사, 유엔의 사무총장직을 감사했던 유럽 사람이
아주 무능하고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건 다른 말로 뭐냐? 국제사회에서 반기문의 출마를 반대한 거야. 그러면 왜 반기문의 출마를 반대했느냐? 결국은 이 유엔이라는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세계 대자본, 세계의 권력자들이 그 유엔의 결의안, 이걸 가지고 세계를 통제하고 있는데 유엔 결의안으로 사무총장이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기문이 그걸 어기고 출마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반기문이 출마해서 당선돼 버리면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앞으로 유엔 결의안으로 북한 같은 나라를 자를 수 있다 없다? 못 자르는 거야. 제재할 수가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는 어떻게든지 반기문의 출마를 막았어야 됐다. 라는 사인을 분명히 한국의 보수 세력에게 보낸 거야. 그래서 임명진과 새누리당에서 언 땅일 거다. 그러면서 깠잖아. 반기문을 깠기 때문에 반기문이 어디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불출마를 하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이 지금 그렇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닐 거라고. 그리고 황교안이 만약에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되면 지난번에 총리 인준 과정에서 나왔던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도로 다 터져. 그때도 황교안이를 총리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 국회에서 총리로 인준 안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가 무조건 임명을 시킨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럼 황교안의 모든 비리가 다시 다 터져. 다시 다 터져 나와. 그러면 황교안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10%도 못 받아. 그러면 반기문이 그나마 제일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불출마했어? 황교안으로는 비리가 다 터질 거야? 유승민은 경북 사람들 말고 관심도 없고 안철수도 10%가 안 돼? 그럼 뭔데? 얘는 대선 치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대선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 3월 13일까지만 버티면 탄핵이 공중에 뜬다. 그걸 노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들은 두 가지 이 인터뷰가 뭘 의미하냐면 박근혜 입장에서는 3월 14일까지만 버티면 탄핵이 공중에 뜬다야. 그럼 임기를 채울 수 있고 임기를 채운 다음에 뭐 하는 거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세월호도 잠가버리고 다 잠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이니 검찰이니 죄 잘라버리고 그래서 지 멋대로 할 수 있는데 그건 기각됐을 때야. 그거는 기각이 됐을 때고 만약에 7명 중에 1명이 가령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고 뭐 컴퓨터로 쓴 유서가 발견돼. 정치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결했다. 아니면 술 먹고 잠자는 걸 봤는데 다음날 이제 뭐 화단에서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집에 오고 있는데 트럭이 급발진해서 봐버린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 7명 중에 1명만 죽으면 1명만 잘못되면 저기 공중에 뜨는 거야. 거기다 이제 이 박근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죽음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그런 요행을 바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이렇게 하늘이 미리 데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하라고. 헌재가 만약에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빨리 해야 된다고. 2월 달 안에 2월 10일 안에 그러니까 2월 14일까지 모든 변론 종결하고 그리고 열흘 만에 그냥 써. 의견서 지금부터 써. 그래서 그냥 18일에 발표해버려. 그래야 아무도 안 죽어. 뭔 말인지 알아? 박근혜 입장에서는 우주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딴짓거리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가 빨리 결정을 해야 돼. 2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에? 지금 헌재에서 2월 안에 못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헌재가 지금 헌재에서 지금 박근혜가 7명 체제가 되면 2명만 자기 편을 만들면 기각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기각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어. 그럼 방법은 뭐냐 하면 헌재를 없애는 개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어차피 지금 박근혜가 탄핵을 기각시켜버리면, 탄핵을 지금 3월 13일 지나면 기각된다고 봐야 돼. 2명만 반대하면 기각이니까. 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현재 야당 국회의원이 150 몇 명이잖아. 그지? 160명? 거기다 바른당에서 몇 명 해가지고 개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헌재를 없애버리는 개헌. 헌재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헌재 온 국민이 말하고 탄핵의 사유가 분명한데 이걸 시간을 끌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필요 없다. 우리 헌재 필요 없는 개헌으로 가겠다라는 깃발을 세우고 국민 여론조사를 하자고. 왜? 헌법은요 국민 뜻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헌법은 국민 뜻으로 바꾸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3월 13일 안에, 그러니까 아니야 3월 14일까지 가면 안 돼. 2월 달 안에 결정을 안 내리면 우리는 개헌으로 가겠다.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박근혜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국회를 해산하기 전에 개헌하겠다. 그래서 개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의원 내각제, 대통령 5년 죽임제 다 필요 없어. 딱 하나, 헌재 필요 없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한다. 그걸로만 바꾸자고. 헌법에 딱 한 부분만 고쳐라. 대통령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3분의 2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찬성하는 거 빼버리고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하면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그리고 헌재는 없앤다. 헌법재판소 없앤다. 아니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민주주의 정당을 지 멋대로 해산하질 않나. 온 국민이 볼 때 탄핵 사유가 분명한데 지금 탄핵을 안 시키고 시간 질질 끌고 이 박근혜 미친 여자한테 줄줄 따라다니고 박근혜가 돌아오면 우리 다 죽어. 박근혜가 돌아오면 나부터 죽일 거 아니야. 우리 목숨을 걸어야 돼. 큰일 났어. 2월달 안에 2월달 안에 헌재에서 탄핵 결정 안 하면 헌재를 없애버리고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걸 기치를 세워야 돼요. 헌재에서 그 박근혜가 이미 오늘이 10차야. 그러면 10번의 변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10번 안에 증거를 내고 변론할 기회는 충분히 줬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내야 돼. 오늘로 끝내고 추가할 거 있으면 원래 그렇게 해요. 원래 언제까지 다 끝내는 거야. 재판부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야. 내가 재판 3번 받아본 사람이야. 야, 사인이라며 씨벌. 사인이면 법대로 해. 재판부에서 저 박근혜가 추가로 얘기할 거 있으면 7일까지 다 내라. 7일까지 다 못 내겠으면 그걸로 끝이다. 7일 와서 증언을 하고 출석을 할 거면 7일 이전에 하고 7일까지 안 올 거면 이거 끝이다. 선언을 해야 돼. 오늘 헌재가 안 하면 내일이라도 해야 돼. 예. 내일이라도 헌재에서 선언을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헌재 없애는 운동을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나는 헌재를 없애는 운동을 시작할 거야. 헌재에서 이번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안에 28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안 한다라면 나는 이거 우리 국민들 국민투표 해가지고 헌재 없애야 된다고 봐. 아무 소용이 없어. 국민이 원하고 탄핵 사유가 분명한데 왜 이 시간을 끌고 이 헌법재판소법 자체가 문제 있는 거야. 민주주의의 보루가 아니야. 국민의 뜻에도 안 맞아. 그럼 없애야지. 안 그래? 분명히 갑시다.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재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87년 민주체제에서 만든 헌법재판소인데 자기 역할을 못해. 그럼 이제 없애야 돼. 잘하자. 이거 국회의원들한테 그 헌법재판 이게 개헌 요구를 해야 된다. 나는 오늘부터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이거 헌재가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면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야. 뭐 내 말이 틀렸어? 지금까지는 이 개헌이라는 게
뭐 제3후보론 펴려는 애들이 개헌론을 핑계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꼼수 부리려고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들은 척도 안 했잖아.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번 2월달 안에 탄핵 인용이 안 된다면 3월로 넘어가면 끝나는 거야. 3월로 넘어가면 막말로 3월 되기 전에 한두 명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월 가기 전에 한두 명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내가 그 10월 말에 그 종편에서 막 탄핵 얘기하고 새누리당에서 먼저 탄핵을 주장하고 박근혜가 차라리 탄핵시켜라 할 때 내가 탄핵 안 된다 그랬잖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우리가 주도권을 잃게 된다. 그래서 헌재로 넘기면 안 된다. 탄핵하면 안 되고 하야시켜야 된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왜 의견을 꺾을 수밖에 없었느냐. 헌법재판관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 1월달 안에 탄핵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막을 수가 없었어. 헌법재판관들이 나와서 전직 재판관이 1월달 안에도 가능하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야당 의원들이요 탄핵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거야. 근데 그래놓고 탄핵소추가 되고 나니까 이 새끼들이 오래 걸릴 거라는 둥. 내가 그랬잖아. 헌재 못 믿는다. 헌재가 새누리 빠돌이들이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거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리인단 뜻대로 끌리는 것 같아? 박근혜 대리인한테 끌려가는 척하면서 끄는 거지. 안 그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아까 어떤 새끼가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망치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지랄하더라.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거 탄핵소추 해버리면 우리가 결정권을 못 갖고 헌재에서 결정하게 된다. 내가 분명히 했잖아. 그래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로 정리해야 된다.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 근데 스스로 물러나겠냐?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그러면 탄핵은 기각시키면 어떻게 막을 거냐고. 스스로 안 물러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대책을 얘기해봐. 어떡할 거야? 지금 우리가 개헌을 준비한다 그래도 개헌을 준비하는데 2달 이상 걸려요. 개헌을 준비해서 원포인트 하나만 바꾼데도 2달 이상 걸려. 그동안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버리면 3월 13일 지나서 기각돼 버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 마치 다 된 것처럼, 지금 탄핵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동안에 대세론 피고 있었잖아. 대세론이고 나발이고 지금 탄핵이 기각되게 생겼어. 아이씨.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측했던 얘기잖아. 그죠? 우리가 그동안에 예측했던 부분이야. 헌재로 넘어가면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에 뭐라 그랬냐면 국민 여론이 이렇게 있는데 헌재가 뭐 기각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어떡할 거야? 그거 어떡할 거야 지금? 일단은요. 개헌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또 막 개헌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제3후보를 띄울 거야. 개헌론으로 빅텐트를 치네만에 지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헌재 해산을 강조하는 거야. 즉 헌법재판소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은 지금 탄핵을 원하고 탄핵 사유는 널려 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의 문제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는 헌법재판소 해산하겠다. 국민의 손으로 헌재를 해산하자. 어떻게 해산할 건데? 그러면 헌법 바꾸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재 해산을 압박하는 거야. 헌재 해산으로 압박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론 내리게. 더 이상 박근혜 그 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거 시간 끌지 못하게끔 2월달 안에 탄핵 인용 안 하면, 아니 탄핵 인용 결정문을 2주나 쓴다고 지랄 연병을 하고 자빠졌지. 밤을 새워서라도 5일 안 했어. 2월 18일까지 탄핵 인용 받아냅시다. 예? 우리가 2월 18일까지 탄핵 인용 받아내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2월 18일까지는 받아낼 거 아니야. 그지? 헌재 해산시키겠다. 2월 16일까지 탄핵 인용 안 하면 헌재 해산하겠다. 그렇게 가야 돼.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 헌재에서 2월달 안에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으면, 탄핵 인용을 하지 않으면 지금 3월달로 넘어가면 기각되는 거야. 2명만 탄핵 반대해도 기각이라니까? 그럼 기각한 박근혜가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잠가버릴 거야. 대통령 기록물로. 못 풀어. 그리고 지 멋대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박정희처럼 독재를 해버린다라면 어떻게 막아내냐고.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예. 현행법에 국회 해산권이 없네요. 여러분, 현행법에 없어도 만들면 돼요. 박근혜가요, 정당도 해체했어. 정당도 해산했어. 뭘 못할 것 같아. 유죄 증거도 없이 정당을 해산했다니까? 유죄 증거 없이 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가 이 무수한 유죄 증거에도 탄핵을 안 하고 있잖아. 내가 박근혜라면 지가 원하는 그 개헌론자들 모아가지고 국회 해산권을 만드는 헌법을 개정할 거야. 지가 개헌을 주도하는 거지, 박근혜가. 기각되면 돌아와서 지 멋대로 개헌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헌법위원회를 지가 만들겠다는데 어떡할 거야? 뭘로 막을 거야?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돌아오는데.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 그건 네 생각이지. 지금 박근혜가 저렇게 개난장을 칠 줄 네가 알았어? 당연히 탄핵될 줄 알았잖아. 야, 법대로 6개월 이내에 하고 있는데, 야, 법대로 6개월 이내에 근거가 없대잖아. 너 뭐 들었어? 6개월 안에 반드시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대. 강제성 없다는 얘기 몰라? 모르면 가만히 나 있든가. 어디서 뒤늦게 갖고, 너 최 선생이야? 광우병 때 나왔던 최 선생. 그지? 이름도 최순실이네. 지금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강제성이 없대잖아요. 그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오늘 최순실이 웃으면서 들어갔다며, 특검에. 오늘 최순실이가 기자들 앞에서 씩 웃으면서 들어갔다며. 그죠? 이게 뭐겠어. 자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오늘 또 최순실하고 15명을 증인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15명의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증인 신문하면서 또 몇 번 더 하겠다. 결정 났어요? 박근혜 측에서 어저께 15명의 증인 신청을 했나 그랬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 헌재가 기각했나 안 했나? 봐봐. 헌재가 근거도 없이 통진당 해산했어. 그런데 이 차고 넘치는 증거를 놓고도 지금 질질 끌려다니잖아, 박근혜한테. 개막장 박근혜한테 끌려다니고 있어. 헌재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반기문 지지자가 누구를 지지할까요? 너는 지금 방송 안 듣고 있어? 블랙이야. 우리가 외치는 건 2월 안에 정확하게 해야 돼. 2월 안에 탄핵 인용 안 하면 헌재를 해산하겠다. 2월 안에 탄핵 인용 안 하면 헌재 해산 개헌하자. 뭐요? 2월 안에 탄핵 인용 안 하면 헌재 해산 개헌하자. 헌재를 없애는 개헌을 하자. 그게 우리의 방향이다. 헌법재판소가 원래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 목적이 뭐였냐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라고 헌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나 대통령이나 사법부에서 잘못된 그러니까 행정부는 약간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근데 만약에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인가 심판하라고. 또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야. 근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법한 법 집행이 있는가? 이걸 따지기 위해서 헌재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법을 적용해서 판단할 때, 그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원칙에서 어긋난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가? 이걸 판단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헌재를 만들어 놓고 그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최고 결정권을. 그런데 그럼 헌재의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존재로 써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에 의하면 아무리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랑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이 선거로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증거도 없이 없애버렸어. 그래놓고 박근혜는 지금 탄핵 사유가 쌓여 있는데 박근혜의 대리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데 그거에 계속 끌려다녀? 이건 뭐겠어. 예. 누구를 블랙시켜라 이러면, 예. 누구를 블랙시켜라 이러면 님도 같이 블랙이야. 누구를 블랙시켜라 그러면 너도 같이 블랙이야. 지금 나는요, 우리나라의 그 헌법 제도 중에 좀 잘못된 게 뭐냐.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법관은 판사들이 투표해야 된다고 봐. 대법관을 판사들이 투표해서 정해야 된다. 예. 대통령 투표할 때 판사들은 대법관을 투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법관을 그 판사들이 투표를 해서 가장 올바른 판결할 수 있는 판사로 대법관을 직선제를 해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은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야. 예. 그리고 그다음 검찰총장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 그러면 이 검찰총장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눈 감는다는 거야.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가령 검찰이 국회의원은 잡아넣어. 그러면 국회 안에 행정부 고위관료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둬야 된다는 거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걸 두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 돼.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는 건데? 사법부가 갖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법부의 대법관을 판사들이 투표해가지고 투표로 결정해야 된다. 투표로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판사 출신이나 부장검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는 법이 필요해. 지금 우리나라에 소위 내가 늘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전관예우라는 거.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면 이 부장검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판사 출신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잖아. 그러면 판사들이 이제 부장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줘. 재판을 안 걸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기소가 됐어. 재판이 열렸어. 그러면 판사 출신,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판사를 딱 변호사로 채용하잖아. 그러면 이 판사가 자기 뭐라 하나, 이 판사가 나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 판사들이 그런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판사는 무조건 이기게 해줘. 그게 전관예우야. 전관비리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전관예우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전관비리라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야. 예. 전관비리라는 게 뭐냐면, 부장검사 출신의 검사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검사들한테 압력을 행사해갖고 기소를 못하게 해버려. 그래서 죄 없이 풀려나는 거야. 아예 재판을 안 해. 그런데 이 꼴통 검사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기소해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얘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돼. 그럼 판사 출신 이 변호사가 나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이제 아는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 그럼 판사가 그래? 무조건 너 승? 해주는 게 전관비리야.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돼서 돈 있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 시작이 진경준 홍만표 사건이었어. 이거 처음 들어요? 전관이에요?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장검사 출신이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사 출신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장검사 이상이나 판사에게도 충분한 연봉을 줘서 그걸로 만족하게 해야 돼. 왜 검사들이요? 왜 돈을 조금 받으면서 기어이 버티냐? 부장검사 돼가지고 변호사 다루려고. 그러면 검사들 예우를 받거든. 검사 예우를 받아가지고 불기소 처분하는 그걸로 변호사 돈 버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이 개판이 되는 거, 사법부가.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개헌을 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고쳐야 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 자, 지금 제목은 반기문 불출마라면서 왜 딴 얘기하냐? 반기문 불출마의 배경을 설명하는 거야. 자, 반기문이 불출마한 이유는요. 좀 이따 잘 들어봐. 반기문이 불출마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좀 기다려봐봐. 네. 자, 앞으로 우리가 헌법을 고쳐갈 때 어떻게 고쳐야 되냐? 대법관을 판사들이 직선제로 해야 된다.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이 5년 이상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법에 왜곡이 없어.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 판사 출신은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판사 출신이 본인이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변호사가 돼서 떼돈을 벌면서 나라를 개판 만드는 거야.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돼. 지금 300명 뽑아. 그래서 문제가 뭐냐? 300명이 다 해먹어. 300명이 다 해먹기 때문에 300명한테만 뇌물 주면 되는 거야. 300명 중에 소위 180명한테만 뇌물을 주면 법을 자기 멋대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삼성공화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유럽처럼 국민 인구상으로 적당한, 여러분 그 왜 덴마크인가? 덴마크의 국회의원인가가 자전거 타고 출근한다고 막, 그리고 비서도 한 명밖에 없다고 박수 쳤잖아.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1,500명이 돼야 된대.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숫자가 1,500만 명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덴마크의 인구에 비해서 거기는 국회의원이 500명인가 됐어. 그 비례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기 때문에 국회의원 필요한 숫자가 1,500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1,500명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 피감기관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이 국회에서 행정부 하나를 감시하는데 인력이 모자란 거야. 근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행정부 여러 개를 감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자료도 안 주고, 그러니까 감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있어도 못 잡아내는 거야. 왜? 그래서 수박 겉핥기 감사 들어봤지? 국정감사 수박 겉핥기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 찾아봐. 기사 많이 나와. 국정감사라는 게 뭐냐면
행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 일을 했는데, 세금을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감시를 못하는 거야. 일이 너무 많아갖고. 국회의원 한 명이 10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3,000명이야. 300명이 10명이잖아. 그러니까 3,300명이지. 3,300명이 국회에서 일해. 그 돈을 가지면요, 국회의원 600명 만들 수 있어. 아니 1,500명 만들 수 있어. 국회의원 1,500명 만들고 비서 한 명씩만 두면 3,000명 월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국회의원 300명인데 이 300명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서로 뇌물 주고받고 지랄 연병을 하잖아.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돼. 근데 지금 박근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거야. 줄이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재벌들에게 유리해. 200명으로 줄이면 200명 아가리에만 봉투 꽂아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1,500명으로 늘어나면 그거 다 뇌물 못 줘. 거덜나. 반드시 구멍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돼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 현재 3,300명이 국회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 국회의원 300명에 10명씩 지금 연봉도 높아. 얘네 그래서 한 사람당 1년에 들어가는 연봉이 4억인가 들어가. 그러면 그 국회의원 한 명의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1억짜리 국회의원 4명을 할 수 있는 돈이야. 그럼 국회의원 1,200명 만들면 돼. 그 국회의원 1,200명이 그러면 서로 경쟁적으로 국정감사하고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거야. 보좌진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국정감사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보좌진은 10명을 뽑아놓으면 10명이 다 열심히 일하냐? 아니야. 10명 중에 5명은 줄 서고 다녀. 누구랑 어울려야 다음 재선 받나? 누구랑 술 먹으러 다니나? 기자하고 술 먹는 놈? 역할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애버리려면 비서 한 명만 주면 돼. 전화 받는 사람. 전화 받는 사람 한 명만 두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일하라고 해야 되는 거야. 예. 그 다음, 우리나라는 이게 또 나라가 길어. 나라가 길어가지고, 막 이정현이 자전거 탄다고 막 그래. 그러면 순천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오라고 그래.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이라고 막 칭찬하던데, 그럼 이정현이처럼 순천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 타고 오라고 그래. 막 덴마크는 자전거 타고 다닌다고. 자전거 타고 순천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면 되겠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안희정이나 박원순이 얘기했던 게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거야. 지금은 모든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국회 정당을 다수당해서 지들 멋대로 써버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 분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지역에서 알아서 쓰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지방 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서 지방 정부를 잘 감시해야 되고, 그게 앞으로 더 민주적인 세상이다 라는 거. 내가 미국에 갔는데 뉴욕에서 땅을 막 설명하는 거 되게 열심히, 저 땅은 연방 정부 땅이니까 신경 안 쓴다. 연방 정부의 목소리가 별로 크지도 않고 영향도 못 미쳐. 지금도요, 트럼프가 무슨 행정명령을 내렸어. 지방정부에서 트럼프 고소했어. 지방정부에서 트럼프를 지금 고소하고 있어.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야. 자, 그래서 미국은 주지사가 짱이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을 각자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하여튼 지방정부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행정부도 개혁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 숫자 먼저 얘기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고, 자, 중요한 건 또 뭐냐.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지역에서만 계속 뽑아. 그래서 실제로 일도 안 하는 인간들이 5선씩 6선씩 김종필이가 10선을 했어. 독도를 폭파시켜버린다는 김종필이가 국회의원 10선을 했어요. 이인재가 아직도 국회의원을 해요. 가스통 들고 그렇게 했던 인간이. 이게 뭐냐. 이게 국회의원이 지역 토호처럼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국회의원들에게도 3선까지만 한 지역에 출마하게 해야 돼. 국회의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 지역에서 무능해도 지역표를 가지고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야.
3번까지만 한 지역에서 출마하고 반드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그러면 3번 안에 국회의원 일을 열심히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줄 거 아니야.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는 지역구 대표만 뽑아. 근데 국회의원을 정말 1,500명을 뽑는다면 750명은 지역에서 뽑고 그 다음에 750명은 뭘로 뽑아? 정당으로 뽑자. 아니면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200몇십 명만 지역으로 뽑고 나머지 1,300명을 정당으로 뽑는 거야. 우리가 정당 투표만 해. 그러면 그 정당에서 각자 1,200명씩 후보를 쫙 내. 그래서 이 정당에 진짜 전문적이고 쓸만한 애가 많다. 그러면 그 정당에다 투표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순서대로 받은 프로테이지대로 국회를 나눠 먹는 거야. 국회의원 나머지 100%를 그렇게 나눠 먹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걸 권력 나눠 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씨발놈들아, 그게 무슨 권력 나눠 먹기야.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지. 사표를 방지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바꿔가야 된다. 지금 이거 누가 반대해? 국회가 반대해. 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특권을 누리거든. 특권을 없애려면 숫자를 늘려야 돼요. 권력은 분산시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국회 내부에 둬서 언제든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새끼들 수상한데? 그러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서 수사해봐. 그럼 수사해갖고 씨발놈 이게 국민세금 낭비했다. 이 잡아쳐도 그 고소해. 그래가지고 기소권을 줘야 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기소권을 주면 수사를 했는데 얘네들이 범죄가 있다. 그럼 얘네 사법부에 기소하는 거야. 그러면 사법부에서 처벌하겠죠. 대법관을 판사들이 투표하면 판사들이 기존 판사들의 뜻을 따라야 돼. 지금은 위에서부터 상명하달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판사들이 윗대가리 말 안 들으면 막 잘라. 그래서 판사들이 소신 판결을 못해. 줄수는 판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을 직선제해야 된다.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고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를 많이 뽑아야 된다. 그래서 능력자별로 뽑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 3번 이상 출마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행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방분권으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국회에 둬야 되고 기소권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꿔가야 된다. 그게 우선이지. 의원 내각제고 나발이고.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반기문이가 출마를 했어. 출마하겠다고 돌아다녔어. 근데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반기문이가 출마를 못할 건데 반기문이가 출마를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엊그저께도 만약에 반기문이 나온다면, 반기문이 나와서 안철수하고 표를 갈라먹는다면 뭐 문재인에게 유리할 거다. 그런데 지금 반기문이가 불출마를 한 이유는 뭐냐? 국제사회에서 반대한 거야. 국제사회에서 반기문을 반대한 거야. 왜 그랬냐? 반기문이요. 지금 여러분 유럽이 왜 뒤집어졌는지 알아? 유럽이 뒤집어진 이유가 시리아 내전에 아무것도 안 해서야. 시리아 내전으로 거기서 난민들이 나와가지고 유럽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야. 그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가 UN 사무총장이었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UN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이 한 유일한 일이 뭐냐면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성하고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인권으로 존중해 준 거. 그게 반기문의 유일한 업적이야. 반기문이 잘한 거는 딱 2개인데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는 게 2개야. 하나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2번째가 뭐냐면 기후협약. 기후협약을 잘 해냈다. 그런데 이 기후협약에 대해서도 반론도 만만치 않아. 어쨌거나. 그리고 나머지 새마을 홍보한 건 아무도 몰라. 박근혜만 알아. 우리나라만 알고 아프리카의 맨 나라하고 반기문 박근혜 우리나라 언론만 알지 국제사회에서 몰라. 알면 가만 안 뒀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기문이 사실은 그 UN 사무총장으로서 너무 무능했던 거야. 그래서 이 국제사회의 평가가 미국의 개다. 그러니까 미국의 푸들이라는 얘기가 있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철저히 정말 아무것도 안 한 반기문. 그게
그 반기문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반기문 인기가 있었냐? 위인전 쓰고 지랄했잖아. 이명박 때 반기문 안철수가 위인전으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반기문하고 안철수가 이명박 때 위인전에 나와. 그러면서 막 띄워준 거야. 이건 결국 재벌들이 띄워준 거야. 기가 막히는 거죠. 네. 푸드를 욕하지 마십시오. 미안해요. 전국에 있는 푸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히 반기문 따위를 우리 푸들 여러분들께 비교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는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야. 네. 푸들이 참 똑똑해요. 네, 푸들이 진짜 똑똑해. 이 푸들 키우는 주인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집중해서. 자, 그래서 반기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무기 사업자들이 제낀 거야.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잘 생각해봐. 자, 미국에서 오바마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변함없는 미국의 권력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삼성이 권력을 가졌던 것처럼 미국은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권력은 무기 사업자야. 무기하고 제약회사. 무기하고 제약회사 요즘 같이 붙어 다니잖아. 결국 이 금융자본이 반기문을 제낀 거야. 꿇어앉힌 거야. 왜? 반기문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유엔 결의안이 안 먹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유엔 결의안이라는 게 뭐냐면 유엔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이야. 이 지키기로 한 약속은 안 지키면 황이야. 즉 유엔의 권위가 사라져. 그러면 이 무기업자들이 유엔의 말을 안 따랐다고 가서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짓밟고 막 이랬는데 모든 근거가 사라지는 거야.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반기문이 나오는 것 자체가 유엔에서 며칠 전에 글이 왔어. 그거 알죠? 그저껜가 유엔에서 글이 왔어. 뭐라고 왔냐?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무슨 우리나라 법제처에서 그 글을 썼던가? 핵심이 뭐냐? 반기문이 출마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야. 왜냐? 왜 유엔 결의안에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특정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졌냐? 프레시안에 기사가 하나 있어. 이게 뭐냐면 뭔가 드머식이라는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이 유엔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1945년 이후에 만들어져.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면 2차 대전 하여튼 2차 대전이 마무리되면서 만들어지나 하여튼 그래. 그 전에 1930년대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어. 국제연맹. 그래서 LN인가? 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 국제연맹에서 영국 출신의 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대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국제연맹에서 대빵 먹었던 애가 이탈리아 대사로 갔어. 영국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근데 이탈리아로 간 얘가 아니야. 드레피스 아니야. 근데 얘가 뭐랬냐면 그 무솔리니가 막 권력을 키우고 있는 걸 보면서 무솔리니가 이 영국의 저기 누구니? 찾아봐봐. 하여튼 이 영국의 대사를 구워 삶은 거야. 그래갖고 이 미친놈이 영국과 국제사회를 막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무솔리니를 걱정하지 말라고. 국제사회를 걱정하지 말라고 막 설득을 했어. 이 영국 대사가. 이탈리아 대사 짓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일본의 미친놈들이 붙어갖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게 2차 세계대전이거든. 그 2차 세계대전, 드러먼드. 그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이유가 그 드러먼드라는 애 때문이었고, 그래서 드러먼드 방지법으로 나온 게 46년 유엔 결의안이야.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어느 행정직에 가지 않는 이유, 그게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이게 행정직을 일자리를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드러먼드 방지법으로 나온 게 유엔 사무총장은 뭘 하면 안 된다? 행정직으로 출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프레시안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걸 다 나중에 이제 읽어보도록 하시고, 유엔이 반기문 대통령을 금지한 진짜 역사적인 이유. 자, 그래서 이제 국회가 반기문 대통령은 결의안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냈어. 그래서 이제 이 반기문이가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밑으로 쭉쭉 내려가 보면 유엔 결의안, 이게 파시즘을 부추겨서 2차 대전에 빌미를 줬던 사무총장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예. 자, 1946년 유엔이 이 결의안을 왜 만들었을까? 국제조직에서 요직을 역임해서 얻은 정보와 인맥이 오용돼, 그러니까 잘못 사용이 돼서 2차 세계대전 발발에 기여했던 실제 사건 때문이다. 입법조사처가 밝힌 결의안 취지의 재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 즉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 즉 국제연맹의 사무총장이 퇴임 직후에 자국의 공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드러먼드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기여하게 된다. 국제연맹, 도널드 트럼프가 황교안을 지지하는구나. 예, 이게 중요한가 봐요. 네, 요게 지금 이 뉴스가 중요한가 봐. 요원들이 또 들어왔어. 자, 봅시다. 뭐라 했냐. 국제연맹의 사무총장이면서 독일과 이탈리아 파시즘의 때에 관용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영국인 에릭 드러먼드는 퇴임과 동시에 이탈리아 주재 영국 대사로 부임했는데 1935년에 이탈리아 무소리니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할 당시 드러먼드는 본국인 영국 정부와 국제연맹이 이탈리아의 침략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도록 하는 유화 정책을 관철시켰다. 그 결과 이탈리아와 독일 등 파시즘 세력은 국제연맹의 안보 기능 약화와 무력함을 간파하게 된다. 결국 국제연맹을 탈퇴하여 2차 세계대전 발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국제사회는 국제연맹을 대신할 국제연합을 설립하면서 종료 후 맞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원인의 하나였던 드러먼드 사건을 상기했다. 그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과 함께 그의 퇴임 직후 국적국, 즉 어느 한 국가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결의안 11호를 46년 1차 총회에서 채택하게 됐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몰랐죠? 요게 반기문이 불출마를 해야 했던 원인이야. 다른 말로 국제사회에서 반기문 출마를 막은 거야. 정확하게는 내가 볼 때 미국의 무기사업자들이야. 왜냐하면 미국의 무기사업자들이 북한을 때릴 명분이 필요해. 그럼 북한을 때릴 명분이 뭐냐? 유엔 결의안 위반.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북한을 쳐야 되는데 반기문이가 결의안 위반하고 대통령 출마까지 했어. 그러면 유엔에서는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북한을 칠 명분이 없는 거야. 사무총장 출신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반기문이 출마하는 걸 미국의 무기사업자들이 나는 반대했다고 봐. 근거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기문 동생하고 조카가 사기죄에 연루된 건 한참 전이야. 그게 15년인가 있었던 사건이야. 15년, 16년부터 나왔던 얘기야. 그런데 왜 하필 반기문이가 귀국하기 직전에 그 사건을 터뜨리고 반기문을 그 프리메이슨 얘기한 블랙이야. 반기문의 동생하고 조카를 기소한 이유가 뭐겠어? 그거 뭐 한 건데 반기문한테 아주 그냥 똥바가지 덮어 씌운 거야. 너 출마 못해. 그런데 반기문이 계속 돌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번은 어떻게 했어? 반기문의 또 다른 동생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국 정부에다가 걔 체포해서 보내 그런 거야.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막 운동하고 있던 반기문한테 똥바가지를 2배로 뿌린 거야. 그건 뭘 얘기하냐? 미국에서 반기문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뜻을 발표한 거야. 그래도 반기문이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돌아다녔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유엔 감사가 반기문은 아주 무능하고 악랄했다. 그렇게 보고서를 공개했어. 그래서 이건 국제사회가 반기문을 출마 못하게 한 거야. 왜? 이게 지금 반기문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출마하면 유엔 결의안 자체가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유엔 결의안은 뭐하고도 관계되어 있냐? 기후협약도 관계 있는 거야. 기후협약, 약속이야. 반기문은 지가 유엔의 약속을 위반해놓고 중국한테 기후협약 지켜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런 거야. 그래서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면 결국 국제사회의 권력자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기문을 나는 꺾었다라고 봐요. 반기문의 지지율이 왜 떨어졌겠어? 예. 반기문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그런 사건들이 결합됐기 때문이야. 무엇보다 언론이 쌩깐 거야. 반기문을 언론이 쌩깠어. 그러면 언론은 누구 말을 들어? 미국의 재벌들의 말을 들어. 재벌들은 뭘 본 거야? 반기문이 출마 안 해야 우리한테 돈 된다. 국제사회에서 돈 된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등 돌리고 반기문이 계속 조롱거리가 되다가 생각해봐. 반기문이 와서 지지율 떨어진 이유. 언론들이 계속 조롱거리를 올렸잖아. 성묘 가서 술을 마셔버렸다는 둥, 이렇게 컨닝해가지고 글 썼다는 둥. 이건 언론에서 반기문을 완전히 등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반기문은 속상했겠지. 근데 반기문이 그걸 몰랐다면 바본 거야. 반기문이 몰랐다면 바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교부에서 원래 반기문을 적극적으로 막 밀고 되게 품위 있는 그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그랬어. 외교부에서. 근데 누구누구가 이 외교부 이것들이 국제사회에서 저지른 비리를 우리가 다 까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외교부가 안 도와줬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누구가 이 외교부의 국제 비리를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외교부의 비리 다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교부의 비리가 이제 뉴스에 막 나오니까 이 외교부에서 안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반기문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원 땅에 텐트 칠래다가 그냥 포기한 거지. 외교부가 그들 가만히 엎드렸잖아. 쪽팔려가지고. 그런데다 이번에 그냥 미얀마 대사 문제까지 터진 거지. 촛불이 기름장어를 구워버렸다. 글쎄 나는 이 반기문을 촛불하고 연결시키는 건 난 아니라고 봐. 반기문을 촛불하고 연결시키는 건 난 아니라고 보고 내가 볼 때 반기문이 왜 불출마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상대한 적을 분명히 보는 거예요. 촛불 때문에 반기문이 출마하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야. 내 조국 교수님 내가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판단이 자족적 판단이야. 반기문은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반기문을 사무총장 만든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유럽을 쑥대밭 만드는데 냅둔 거야. 그러니까 반기문이 사무총장을 2번이나 한 거예요. 그걸 분명히 봐야 되고 반기문이 왜 지지율이 반토막 났냐. 국내 언론에서 반기문을 계속 씹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반기문이 출마할 건데 이 정도라면 이거는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라고 내가 의심할 만큼 너무 심하게 깠어. 그 얘기는 뭐야? 재벌들이 반기문을 거부한 거야. 재벌들이 반기문 거부한 거야.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는 불허했고 우리나라 재벌 언론들이 반대한 거야. 다른 말로 만약에 반기문이 진짜 반기문을 이명박 쪽에서 밀어줬다라면 반기문 그렇게 안 깠어. 언론이. 그러면 내가 느끼는 건 뭐냐. 지금 새누리당은 대선을 버리는 거다. 점점 분명해지는 건 지금 새누리당은 대선을 버리는 거야. 대선 준비 안 하는 거야. 왜? 박근혜가 돌아올 생각 한다는 거지. 박근혜가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다. 첫째. 그 다음 둘째 내년에 지방선거를 노리는 거야. 이번에 대선 넘겨줘. 그러면서 지금 언론이 반기문을 막 깠어. 그래놓고 누굴 띄워? 문재인을 띄워. 여러분 생각해봐요. 문재인에 대해서 이 언론이 불과 언제? 작년 가을로 돌아가봐. 작년 가을에 박근혜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봐. 그때까지는 문재인이 뭔 말만 하면 깠어. 그래서 문재인은 무능하다. 그걸 답으로 만들었잖아. 문재인? 그럼 무능함. 이거를 이퀄 시켰단 말이야. 문재인의 말 한마디를 전부 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을 등신을 만들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탄핵되자마자 문재인 대세론.
내 말이 맞아 틀려? 그걸 누가? 언론이 주도하고 있어. 기승전 문재인이라 해서 문재인을 다 깠어요. 11월까지. 아니야, 10월까지. 근데 이 타블렛 문제가 터진 다음부터 문재인의 아무 얘기 안 하더니 탄핵된 다음부터 문재인이 대세라고 얘기해. 너무 띄워줘. 왜일까?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준비된 메뉴로 까면 되니까. 준비된 메뉴로 까면 되니까. 나는 후보 때 깔려나 있어. 아닌 것 같아. 쟤네 후보가 없어. 황교안? 택도 없고, 유승민? 말도 안 되고, 안철수? 그것도 아니야. 그럼 쟤네는 뭐야? 대선 준비 안 한다는 얘기야. 만약에 홍석현이라든가 아니면 뭐 홍정욱 정도를 내보낸다면 대선 해보겠다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면 쟤는 이번 대선 버리는 거야. 그때 이인재 이회창처럼. 이회창 김대중 나올 때 이회창 이인재 둘을 내보내갖고 김대중 당선시켜. 그 이유가 뭐냐? 김대중한테 다 덮어씌우려고. 모든 문제를 다 덮어씌우려고 김대중 대통령 만든 거야. 그때 김영삼에 말아먹은 IMF 전국을. 그런 것처럼 지금 쟤네 후보가 없어. 하나는 박근혜가 돌아오는 시나리오, 아니면 또 하나는 이번에 대선은 버리고 제끼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든 다음에 언론에서 1년 동안 주구장창 씹어갖고 18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면서 그 새로운 대통령 제도를 만들려는 거죠. 새로운 대통령제를 만들어서 대통령 임기 축소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이 영구집권 체제로 간다. 이런 두 번째 시나리오를 준비한 거 아니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문재인에게 호의적이야. 더 웃긴 건 이재명도 이제 안 띄운다는 거야. 그 전까지 10월달까지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이재명을 어떻게 알았겠어. 10월달까지 언론에서 종편에서 이재명을 엄청 띄웠다니까. 그런데 그 딱 탄핵 전국 들었으면서 종편에서 이재명 뭐 그 저 장애인 사건 뭐 이런 거 막 터뜨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저 새누리당 쪽이랑 생각을 같이 하는 데서 녹음 파일 터뜨리고 이재명을 깠어. 이재명을 막 까면서 문재인을 세워준 거야. 12월 9일부터 잘 봐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12월 9일부터 언론이 문재인을 계속 띄워줬어.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 내 말이 맞아 틀려. 잘 봐봐.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 떨어진 거야. 반기문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떨어진 건 언론이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문재인을 계속 밀어 올리는 거야. 정말 11월까지의 분위기하고 달리. 맞지? 이게 뭐겠어. 박근혜가 돌아온다는 거냐? 아니면 두 번째 판단이냐. 박근혜가 돌아와도 12월까지밖에 못 버텨. 그럼 박근혜가 돌아온다면 결국은 뭐냐. 내가 볼 때 박근혜를 탄핵 기각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7명 중에 1명을 제껴가지고 공황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라를 혼란한 전국으로 만들어. 그리고 언론에서 이 혼란한 전국을 수습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채워놓은 상태야. 그리고 문재인이 됐는데 너무 보여주는 게 없다. 뭐 당 하나도 책임 못 진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나. 이러면서 서울광장에 그 텐트 친 할아버지들이 날마다 문재인을 씹어대고 언론에서도 계속 문재인을 밟아대고 그러면 언제 꼴 나느냐? 1961년 꼴이 나는 거야.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 국민들이 다들 그래서 이승만을 쫓아냈어.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언론이 계속 윤보선 정부를 깠어. 그래서 5.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환호했어. 그게 언론의 힘이야. 나는 안희정이 된다고 그래도 물론 난 안희정이 된다고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나을 것 같아. 왜냐? 문재인은 깔 게 있잖아. 문재인에게는 당을 깼다. 당 하나도 수습 못했는데 무슨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있냐? 그럼 비난이 돼. 안희정은 안 돼. 그지? 그 다음에 호남에서 정계 은퇴 선언을 문재인은 했어. 그걸로 밀어붙여도 명분을 잃게 됐는데 안희정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안희정은 일단 사전에 깔 게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솔직히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안희정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안희정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좀 두려운 게 안희정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진짜 좋아해. 그치?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뭐 새누리당을 그 호남에서도 새누리당을 막 지지했던 사람들이 안희정은 이라면 찍겠다. 그러니까 난 이게 지금 진심이냐 아니냐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 정말 안희정을 지지하는 걸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 명분은 그래. 명분상은 안희정이 의리의 아이콘이다. 안희정은 의리의 아이콘. 그래서 5060 이상의 유권자들이 안희정이 노무현 대신 감옥 갔다. 그걸 높이 평가하는 게 있어, 첫째. 그 다음에 안희정이 젊고 또릿또릿해서 문재인보다 카리스마 있다.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은 아니고 안희정을 찍겠다라고 얘기한 명분은 현재는 두 가지야. 그치? 첫째, 의리의 아이콘이다. 두 번째, 카리스마가 있다. 문재인보다 똘망스럽다. 그거야.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안희정이 어떤 통합의 아이콘이라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옛날에 안희정이랑 움직였던 사람들이 안희정이 옛날에 학생운동할 때 그때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뭐요? 안희정이 옛날에 무슨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인가 뭔가 해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참여정부로 갔고 일부는 뉴라이트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들이 안희정이라면 인정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뉴라이트 출신들도 안희정이라면 얘기할 뭔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요건 내 추측이야. 요건 내 추측. 그래서 안희정한테 어떤 통합의 기대를 거는 건지, 그러니까는 새누리당에서도 안희정을 지지해.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가 지금 갑자기 쭉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 부분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야. 이게 안희정을 미는 사람들이 진짜 목적이 뭐지? 뭔가 낌새가 보이는 거야. 안희정을 미는 사람들이 진짜 이유가 뭘까? 이게 뉴라이트 쪽 사람들이 안희정을 지지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아니면 정말 안희정한테 통합의 카리스마가 보이는 건가? 내가 결정을 못하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거야. 안희정이, 그러니까 뭐 재벌들에게도 옛날에 재벌들하고도 친했었고, 그러니까 재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본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옛날에 안희정이랑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뉴라이트인데 얘네들이 안희정이라면 자기네들도 그리고 안희정의 지금 정책이 굉장히 합리적 보수에 가까워. 그죠? 안희정의 정책이 합리적 보수에 가까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희정이라면 상대적으로 자기네들하고 뭔가 척을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중도 세력에게 먹히는 공약이란 말이야. 철저히 중도 세력을 목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지금 끌어안는 목적으로 지금 안희정은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이게 정말 안희정이 확장성이 있고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이냐, 아니면 이게 혹시 안희정이 명바타냐, 잘 모르겠어. 안희정이 통합의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뉴라이트가 지지하는 명바타냐,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딱 한 번 더 만나보면, 내가 한 번 더 만나보면 좀 자세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시 안 만나줄 것 같고 시간이 없고, 그죠?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안희정한테서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뭐냐. 지금 이제 소위 문재인의 지지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은 굉장히 너무 강해. 너무 색깔이 되게 강하고 무엇보다 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옛날에 노무현 때 그랬어. 노무현 때 그들이 집권한 다음에 친일파를 척결하겠다. 그 얘기 기억나요? 그때 3가지 법을 만들어. 그래서 뭐 친일파 척결, 사학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친일청산법. 그래서 재산을 환수하겠다. 그리고 사립학교 그 이사들을 사회이사로 바꿔갖고 사립학교 교단을 바꾸겠다. 이 3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2004년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그 보수 언론들이 그러니까 소위 친새누리 언론이 결집해갖고 그 열린우리당을 까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거야. 그때 기억나요? 그 당시 그랬어.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2004년 5년에 계속 정치적으로 그 논란이 일어난 거야. 근데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노동법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 노동이나 환경같이 국민생활에 진짜 필요한 게 아니라 친일청산법, 국가보안법 폐지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걸로 이 소위 중도 세력이 노무현한테 등 돌리게 됐단 말이야. FTA는 마지막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하고 진보가 대결 구도로 갔던 게 노무현 정부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재인이 만약에 되면 아마 문재인의 지금을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개혁적이고 그런 이슈를 내세워서 개혁성을 강조시킬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공격을 하겠지. 그러면 지금처럼 막 이 좌우 대결이 극대화 될 거라는 거지. 그런 혼란을 막 유도해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면에서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이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희정을 미는 건가? 아니면 그냥 문재인 대세론을 흔들기 위해서냐?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솔직하게 한 번 더 만나보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희정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보여. 그러니까 안희정에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근데 왠지 문재인은 이미 틀이 다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재인이 짜여져 있는 이 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희정을 띄워가지고 문재인을 잡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에 필요한 건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통합의 카리스마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인하고 안희정 모임이 묘해. 왜 묘하냐? 내가 몇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희정이 김종인을 잡으면 혹은 김종인이 안희정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안희정하고 김종인이 만났단 말이야. 만났는데 그 내용이 비밀이지. 확실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먼저 찔러본 거야. 야, 탈당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찔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탈당은 아니야. 양쪽에서 똑같이 우리 탈당 얘기 안 했어. 그럼 무슨 얘기 했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그지? 탈당 얘기는 안 했다. 근데 무슨 얘기 했는지 비밀이야. 좌우지간. 그래서 나는 일단 대선에 대해서는요, 대선 후보는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똑같다고 생각해. 문재인이나 안희정이 나한테는 똑같아. 그래서 관심이 없어.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솔직히 뭐 이재명이 되든 김부겸이 되든 나한테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제 알아서 누구든지 뭐 야권을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다만 내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합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지금처럼 좌우가 대립하면 내란 일어나. 지금처럼 좌우 대립으로 가면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 하는 꼬라지 봐봐. 저 사람들 완전히 지금 막 갔어. 궁지에 몰리면 쥐가 고양이를 문단 말이 있어요. 예.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좌우가, 진보 보수가 그렇게 막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달리면 공멸할 수밖에 없어.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 대선에 중요한 이슈가 사회 통합이 돼야 된다고 봐. 합리적 보수와 성숙한 진보가 결합해서 사회를 통합해야 된다. 사회를 통합하고 법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된다. 법 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사회적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남북 분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북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의 평화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그게 누군진 잘 모르겠다. 내가 그게 누군진 잘 모르겠는데 뭐 문재인은 문재인대로, 안희정은 안희정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김부겸은 김부겸대로, 뭐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다 장단점이 있어. 나는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바로 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처럼 막 안희정을 지지하는 사람은 안희정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문재인 그리고 막 안철수는 안철수 아니면 다 박살이야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누구든지 자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뽑으려는 대통령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뽑으려는 대통령은 우리가 충성하고 섬겨야 되는 신이 아니야. 운전기사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차를 운전해줄 운전기사를 뽑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맹종하거나 무조건 막 추앙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비판적으로 지지해야 돼.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김부겸이든 그게 누구든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사장님이 기사한테 분명하게 목적지를 정해줘야 되잖아. 지금 어떤 기사를 뽑을까 보다 중요한 건 어떤 목적지로 갈 거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대선 후보들보다 박원순과의 토론을 하고 싶어. 왜냐? 박원순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다. 박원순이 꿈꾸었던 나라가 뭐냐? 나는 그게 듣고 싶은 거야. 그래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목표를 정하잖아. 그러면 어떤 기사를 앉혀놓든 그 방향으로 가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그게 내 고민이에요. 솔직한 심정이야. 기사가 누가 되든 기사를 누구를 뽑든 우리가 가야 될 정확한 목표를 잡으면 된다. 뭐라는 거야 얘가. 나더러 사이비 시발려나 필리핀 인직 잠깐만요. 그 필리핀 인직 돈 많나 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법정에서 만나? 난 이거는 저기야. 우리 변호사님한테 넘기면 알아서 연락 갈 거야. 나한테 사과 문자 보내지 마.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탄핵이에요. 박근혜가 돌아오면 우리 다 죽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탄핵이 왠지 불길하다고. 왜 종편이 먼저 탄핵을 얘기했냐? 왜 새누리당이 먼저 탄핵을 얘기했냐? 왜 박근혜가 차라리 탄핵시키라고 했냐? 나는 그게 처음부터 찝찝했다니까. 그지?
지금 이거 탄핵이요. 기각되거나 공중에 뜰 수 있어. 심각한 문제야. 헌재에게 이번 2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정미가 그만두기 전까지 이거 결정 안 내리면 헌재를 없애버리겠다. 헌재를 해산하는 개헌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돼. 누구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넣게끔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를 없애는, 헌법연구기관에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된다. 지금처럼 이런 미친년 놈이 집권해서 이런 미친 짓, 개막장 짓을 하는데 헌재가 통제를 못해. 그럼 안 되잖아. 예. 그죠? 서명운동은 나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국정원이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내 말을 살짝 내 말을 살짝이 아니라 이렇게 딱 그 변질을 시켜가지고 왜곡을 시켜서 내가 말하는 의도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게 해. 다른 얘기를 막 해서 혼란을 주는 거야.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덩다리가 되는 게 내가 되게 많은 줄 알았더니 얼마 안 돼. 세봤어. 실제로 별로 안 돼. 막 댓글로 엄청 달고 있어요. 그래서 가볼까 몇 명 안 돼. 몇 마리 안 돼요. 나한테 보통 따라붙는 애들이 한 500명은 되거든. 근데 그만큼 안 붙었어. 그게 뭐냐? 그리고 별로 그 동조도 안 하는 것 같아. 내 영상에 대해서 시비 걸고 이런 애들이 500명도 안 돼. 그럼 뭐냐? 안 먹히는 거야. 쟤네들 주장이. 망부 너무 나가네. 너무 나간다고 보면서 왜 봐? 시간이 됨벼? 지금 이 국정원이 내가 했던 말을 왜곡시켜가지고 막 그 여러분들을 덩다리를 만들려고 그래. 근데 보니까 예상외로 덩다리가 많지 않아. 예. 내가 일찍이 그 어마어마한 조직들하고 많이 싸웠잖아. 옛날에 그 안티-MB하고도 2008년 3월에 붙었지. 그 다음에 타진요 10만하고도 붙었지. 그리고 노노데모 5만은 그냥 하룻밤에 정리했지. 그냥 내가 걔네들하고 싸워봐서 알아. 지금 이 정도는요, 여러분, 반론도 아니야. 관심이야. 여러분, 망치부인에 대해서 악플 다는 것 때문에 막 속상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 걔네들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야. 개무시하세요. 나한테 막 들이대가지고 뭔가 나한테 악플 한번 달아가지고 내 눈에 띄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냥 조용히 차단해. 조용히 차단하고 그냥 안 보면 되는 거야. 그런 게 또 있어야 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걔네들이 나한테 악플 안 달면 내 말이 중요하지 않은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았지? 누군가 내가 내 방송에 막 악플이 달렸다. 이 방송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셨죠? 자, 지금까지 내가 5시 반에 약속 있었는데 못 나갔네. 예. 자,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다라면 업 부탁드릴게요. 예. 업을 안 하고 아직도 본 사람들이 있다면, 예, 자. 내일은 제가 방송 못해요. 네. 내일은, 제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 방송 못하고, 지금 탄핵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어서 금요일 날은 방송할게요. 예. 내일은 제가 병원 가야 되는 날이니까 방송 못하고, 금요일 날은 늦더라도 방송할게요. 예. 짧게라도. 예, 방송을 할 거고요. 일단 탄핵 기각할 때까지 2월 달까지는 제가 집중적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가 지금 길을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노래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 안희정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뭐 김부겸 지지자들 각자 가고 있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우리 마음은 다 하나잖아. 그죠? 무너진 대한민국의 자존심 바로 세워야 된다. 무너진 이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게 누구든 야권 단일 후보로 힘을 모아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이 박근혜라는 이 광인 집단이, 양아치 집단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나란히 가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야.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죽고 죽이도록 미워한다면,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악플만 달아댄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쟤들이 노리는 거, 단 1%가 99%를 지배한 유일한 방법은 분열시키는 거야. 진보와 보수로 분열,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 노인과 청년을 분열, 남과 여를 분열, 대통령 지지자별로 분열시켜야 지들이 집권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100% 똑같지 않더라도 가장 기본이 맞다면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된다. 우리 그것만 기도하자고. 그 다음 우리 방송 시청자 중에 세월호 인양 반대한 사람 있어? 꺼져. 다시는 오지마.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그리고 가습기 피해자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하고, 그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줘서 전 세계 지구상 가장 처절한 소망인 유가족이 되고 싶다는 그들의 소망을 더 늦지 않게 여름이 되기 전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 맘에 안 들면 안 찍겠어. 그런 얘기가 민주주의의 적이야. 내게 투표권이 있다면 그게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이재명이든 김부겸이든 누구든 찍을 거야. 내겐 투표권이 없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누구든 정의를 바로 세울 새로운 리더십을 새수른 새부대에 담아내야 된다는 거야.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가습기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중지동천 잊지 마십시오.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거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갈 길을 갑시다.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든 지금은 우리가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 아니야.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게 우선이야.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다면 사과하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해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있어.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예.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사과 못하겠어. 좌우지간, 예. 우리가 갈 길을 잃지 맙시다. 방향을 분명히 보고 가야 돼. 우린 사장님이야. 기사를 뽑는 거지 신을 뽑는 게 아니야. 잊지 마.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면서 갑시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하고 이제 우리가 박근혜 탄핵, 세월호 인양까지만 같이 가자고. 그 뒤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 난 두 가지만 바래. 박근혜 탄핵, 그리고 세월호 인양, 가습기 피해자 책임자 처벌, 이 세 가지만 우리 해냅시다. 예? 그것만 도와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 다 지지할게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큰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예,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은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매니저님 수고하셨고요.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신 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후원해주신 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후원해주신 그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금요일 낮 2시. 금요일 낮 2시까지는 이 방송을 계속 틀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